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태진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의 이야기도 믿고 듣습니다. 바로 만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반갑게 이렇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덩달아 같이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지 않고 조금 덜 반갑긴 합니다. 왜요? 그냥 한번 튕겨봤습니다. 사람은 튕기는 매력이 있어야 맞죠? 됩니다. 네, 더 안달나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밀당해서 밀기만 할게요. 땡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태진님을 한번 땡겨볼 텐데, 오늘 태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바로 좀 땡겨 드릴 테니까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제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재요! 이번 사연의 제공자는 그냥 익명으로 그냥 말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배경 없이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직 프로게이머예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어떤 게임의 초창기의 프로게이머고, 게임이 자리 잡히고 나서는 자신이 더 이상 프로씬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은퇴를 했었고, 프로 시절에도 벌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사장이든 아니면 그 당시 형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잡부처럼 일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된 배경은 20대 초중반에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슬하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이쁘고 소중하고 그러한 딸 아이도 하나 낳았던지라 아무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이 똘비랑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이제 이 게임에 마음이 꽤나 저도 진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현재도 간간히 게임상에서 얘기도 하고 두세 번 정도는 술도 마시면서 꽤나 친하게 지냈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그렇듯 똘비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똘비는 게임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솔직히 누구보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은 좀 약간 살짝 뒤에 들어와서 모르지만은 자신의 재능을 더 만개하고 정상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대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딱 여기까지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이상 잘할 자신이 없다 라는 마음에 게이머 생활을 그만두었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취미 삼아서 게임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게 하면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민국이란 친구로 같이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디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음성 채팅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채널이나 채팅방 같은 걸 개설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혹은 각종 게임에 구인구직을 해서 같이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어느 날 똘비가 접속을 했을 때 민국이도 접속을 안 했고 주변 지인들이 그날따라 접속을 많이 안 했던지라 공개 채널이라고 불리는 데에서 그 게임의 채널에서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게임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귀족이라고 칭하고 말씀드릴 건데, 똘비가 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귀족이었어요, 아이디가. 근데 처음 보는 관계지만은 생각보다 게임도 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했고 마음도 맞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임 내 친한 지인들끼리 있는 채널에 초대장도 보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같이 있던 단톡방까지 초대를 받게 됐다고 해요. 그 귀족이란 사람이. 똘비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때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게임을 하면서. 그 당시 마음이 잘 맞고 좋은 사람이면 단톡방 초대는 기존 멤버들에게 있어서 허락을 받고 이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허용했던 시기고, 가끔 단톡방에 누군가 들어오면은 이 들어온 사람은 어느 정도 게임 내에서 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실력자 혹은 매너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었기에 기존에 있던 멤버들도 반갑게 맞아주고 다들 반갑게 인사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귀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이를 같이 무리에 녹아드는데 무리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채널 내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그래도 전 프로 출신인 대들보였던 똘비 위주로 돌아가는 채널에서 귀족이라는 친구가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도 진하게 뿜을 수 있었던 거는 그쯤 돼서 똘비가 현생이 바빠서 게임을 자주 접속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예요.
매일매일 게임에 들어와서 3시간, 4시간 게임을 했다면은 그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시기라서 단톡방에 메시지가 막 쌓이면은 저희도 그렇지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톡방들은 그냥 들어가서 쌓인 메시지만 지우고 나올 때 많잖아요. 100개, 200개 쌓이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관계, 그 정도의 관리만 하면서 게임을 현생에서 거리에 좀 두고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톡방을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남아있는 인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뭐 민국이도 톡방을 나갔었고 귀족이도 톡방을 나갔었고 거의 이제 중요한 멤버들은 다 나갔고 혹시나 싶어서 디스코드 채널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던 메인 멤버라든가 친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상태였대요. 디스코드의 친구 목록을 보니 그래도 민국이는 남아있길래 민국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신이 현생을 사는 사이에 이렇게 자신이 운영 채널이 망해버리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갑자기 그 민국이가 하는 말이 형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은 내가 그쪽 갈 테니까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똘비는 그래 알겠다 라고 말을 하고 똘비와 민국이는 만나게 됩니다. 똘비 동네로 건너온 민국이는 오랜만에 보니 뭐 딱히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뭐 없었는데 게임 얘기 및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아까 생겼던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지인들 디코에 없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민국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형, 귀족이라고 기억나? 그 무릎에 똘비는 귀족이 그래 내가 데리고 온 귀족이 기억하지 근데 왜?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냥 다 귀족이 때문에 나갔어. 귀족이 때문에 나갔고 뭐 나야 뭐 형이랑 초창기 때부터 다 알던 사이니까 그래도 뭐 뒷사기라든가 이런 건 안 했는데 귀족이가 나는 솔직히 보기 싫어서 나는 디코를 나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인 즉슨 똘비가 접속이 뜸하고 멀어졌을 때부터 똘비가 없는 틈을 타 귀족이가 치고 올라왔고 예. 그렇게 민국이랑 그 귀족이랑 파벌 아닌 파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아무쪼록 잘하는 쪽이 좀 더 파벌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귀족이가 게임도 곧 잘했고 그리고 말주변도 좋고 이러니까는 기존에 있던 고정 멤버들까지 휘어잡을 정도로 그 채널 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파벌을 데리고 흔히 말하는 대장놀이 같은 거 하듯이 군림했고 마음이 맞지 않는 멤버들과 게임을 하지 않는다거나 음성 채팅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타 등등 작은 소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멤버들이 채널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 원래 터줏대감이었던 똘비가 접속을 안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구심점이라든가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부재중이니 와해가 되어버린 뭐 그런 대충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뭐 할만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채널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실 현생에 더 중요한 똘비한테는 그런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해서 뭐 내가 관심을 끊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게임 안의 사회도 솔직히 뭐 작은 사회라고는 하지만 나는 지금 현생이 더 중요한데 라는 생각에 똘비는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던 와중에 그 형이 똘비의 친형이 예? 똘비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똘비는 서울에서도 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을 만큼 머리도 좋았고 아이도 낳고 거기다가 뭐 프로게이머 생활도 했던지라 학업을 손에 좀 놓았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고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니까 똘비 형이 보기 그냥 너 그냥 공무원 같은 거 준비해서 그냥 내 밑에서 허드렛일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한 직장 가지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든가 다른 거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중에서 똘비가 솔깃했던 게 공무원 준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냥 형 밑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다들 하는 생각이 나는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떨어져요. 물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으니까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형이 4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집안에 약간 금전적인 부분은 형이 해결해주고 있었고 그렇게 3번을 떨어지고 이제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공무원이라는 게 거기다는 7급인데 와 이거 이렇게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4년차까지만 시험을 쳐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대신에 마지막 시험은 진짜 후회 없이 치러보고 싶은 생각에 그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형의 친한 친구분 그 친한 친구분이 가끔 별장 삼아서 가지고 있던 돌아가신 친할머니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정리해둔 친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시험에 대략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개월만 더욱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보고 싶은 마음도 참아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오지산골 마을에서 살짝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게 빠르기도 했고 애초부터 차를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형이든 와이프든 와서 밥이나 반찬이나 갖다 주는 거 말고는 딱히 오고 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집을 가려고 해도 대문앞 비포장길을 굽이굽이 한 10분 정도 내려가야지 가장 가까운 이웃집이 있는 마을에서도 외지지만은 조금 더 구석진 곳에 있는 공부 말고는 정말 할 게 없는 그런 곳에서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씻고 밥 먹고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점심을 거른 대신에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낮잠이라는 핑계로 한 30분 정도 다시 자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자정까지 공부를 하고 또 취침을 하고 공부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주구장창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귀족이한테서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일전에 친하게 지낼 때는 연락도 곧잘 하고 보기도 몇 번 받고 뭐 게임 하기 전에 뭐 몇 시에 들어오냐 몇 시까지 할 거냐 이런 연락부터 해가지고 게임 끝나고도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할 만큼 게임에 있어서는 되게 친한 관계였는데 그러다가 현생을 살면서 좀 멀어졌잖아요. 그래 이래저래 연락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멀어진 관계인데 거기다가 몇 년 전에 민국이와 소주 한잔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연락을 안 받을 법도 한데 똘비는 그냥 사람도 없고 그 주변에 말할 기회도 거의 없다 보니까는 뭔가 안부 인사든 뭐든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그냥 말동무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딱히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리고 똘지 기준에서 따지고 생각해봤을 때 크게 나쁜 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자신한테 뭘 한 게 없으니까는. 여튼 오랜만에 온 연락에 잠시 망설였지만은 받았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내용은 뭐 평범하죠. 잘 지내냐 뭐 하냐 안 그래도 형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영향가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귀족이가 살짝 움찔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그 형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뭔데 민국이가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똘비는 그 어떠한 부고 문자라던가 이런 게 온 게 없는데 막말로 민국이랑 정말 중마고나 되게 뭐 친한 형동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나쁜 관계도 아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던 사이인데 부고가 있었으면 문자라도 오고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공부를 할 때도 1년 중에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안부 정도는 묻고 살았는데 뜬금없이 귀족이가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이 민국이가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족이가 말하길 형 시험 앞두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미안하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내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린 것도 있다. 혹시나 형 공부하는데 불편하고 좀 그랬다면 죄송하다 라는 이야기였고 똘비는 뭐 공부고 나발이고 민국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 한켠이 뭔가 헛헛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받고 끊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날 하루는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지러운 느낌을 간직한 채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죽은 이는 죽은이고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똘비 코가 석자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산을 내려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의 독하게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시험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또 떨어져요. 이쯤 되니까는 친형도 슬쩍슬쩍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고 와이프도 눈치 아닌 눈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뭐 7급이라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도 분리 많이 한 정도인데 똘비만 혼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형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럼 똘비야 4년 안에만 붙자라고 말을 했었고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는 생각보다 4년이라는 게 길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지만은 길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해서 시험 쳤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는 똘비도 자존감이 바닥을 쳐버렸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원 시험 준비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지만은 다시 누구보다 열심히 현생을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형의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러나 저러나 밥벌이 정도는 하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일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 집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여가 시간이 생겼다고 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저녁쯤 돼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정도는 나한테 오롯이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되었고 그때부터 전에 자주 했던 게임을 생각하고 다시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아무 내용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살아온 얘기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말해준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이 이야기를 해준 게 똘비예요. 똘비가 말한 내용은 딱 요건데 정말 아무 내용도 없고 막말로 몇 년간 뭐 했는지 물어봤을 때 나 이때 이거 했고 작년엔 이거 했고 올해는 이거 하고 있어 라고 이런 풀어낸 썰과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기괴하고 무서운 얘기인가 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귀족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넷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놀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생이 바빠서 똘비는 큰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민국이라는 지인이 말을 해줘도 크게 뭐 어떤 생각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야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은 똘비와 기족이는 실제로 정모 같은 걸 해서 만나기로 했던 사이예요. 근데 그 당시 똘비는 게임을 현생이 바빠서 자주 못하던 시기, 그러니까는 아예 못하던 시기가 아니라 슬슬슬 뜸하게 들어오는 시기에 민국이가 정모를 주최했고 거기에 귀족이라는 아이 참석을 했고 똘비도 갔었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집에 갈 멤버들은 다 집에 가고 남은 사람이 똘비, 귀족이, 민국이 3명이 남은 거예요. 3명이 남으니까는 그때 똘비가 술도 조금 올라왔겠다. 민국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왜 대장놀이 하냐. 훈계질을 하던 중에 귀족이가 수가 틀린 거예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죠. 술김에 그 술자리에서 민국이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옆에서 말리던 똘비 또한 말리다가 귀족이라는 녀석한테 마찬가지로 상해를 당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면서 슬픈 부분이 뭐냐면은 민국이는 후두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똘비 또한 머리부터 온몸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앞에 말했던 모든 쓸데없는 내용이 이게 코마 상태, 뭐 식물인간이든 뭐든 간에 꾼 꿈이에요. 이 앞에 모든 내용, 초반부는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꾼 꿈이에요. 짚고 넘어야 할 건 애초부터 똘비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이도 없어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도 없어요. 거기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했습니다. 아닌 말로 프로게이머도 아니었어요. 그냥 게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꿈의 내용이에요. 와. 그러니까는 투영이 된 걸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딸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혹은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에 투영되어서 꾸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모를 했을 때 귀족이라는 놈한테 민국이와 똘비는 그렇게 당했었고 민국이는 그 자리에 죽었었고 똘비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건데 그리고 살짝은 끔찍한 부분은 뒤에 훗날 똘비가 생각하기에 이야기한 내용이 있잖아요. 전화통화했을 때 민국이가 죽었다고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까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었다고 해요. 귀족이가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못 느꼈대요. 근데 코마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꿈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이 실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짚어보니까는 불현도 떠오르는 게 너무 오싹했대요. 그러면서 오싹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간중간 제정신으로 생각하니까는 이거 꿈인데 근데 왜 그때 몰랐을까? 라는 게 몇 가지였냐면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앞에 언급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공부를 하려고 핀 책은 그냥 아무것도 안 적힌 책이에요. 흰 바탕이 있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강원도 산골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지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두분곳까지 들어갈 때까지 차 한 대 사람 한 명 못 봤대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술집을 가든 어딜 가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왜 그걸 인지를 못했을까 그 안에서. 이게 말로써 설명을 하고 다 했지만은 자기가 느낀 감정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자기 그런 줄 알았다. 그렇게 생생했는데 현생이라 생각했는데 왜 내가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똘비는 현재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민국이를 죽게 만들고 똘비를 그렇게 만든 귀족이는 현재 복역 중에 있다고 하고 뭐 오늘의 이야기는 무섭다? 라는 느낌보다 뭔가 신비하다 혹은 기괴하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지식 내에서 코마 상태에서 꿈을 꿀 수 있나? 라고 생각과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증언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은 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고 와봤습니다. 와, 아니 완전 저희가 느끼기로는 반전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얘가 병원에 있는 건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형 내가 있으면서 살아왔다고 말을 하는 게 뭘 살아왔냐니까 나는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준 게 그 앞에 내용이 쫙 자기가 꿈 안에서 현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진님이 오늘 아주 그냥 헉 소리 나게 만들어 주셨네. 다음 주에도 또, 참, 또 확소리 나게 하겠습니다. 아, 땡겨야겠다. 땡겨서 묶어놔야겠다. 이거. 계속 밀어내겠습니다. 묶어놔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하십시오. 저도 감사할게요. 네. 불비님. 네. 제가 지금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예. 김치볶음밥에 참치 넣을까요, 말까요? 넣으세요. 계란 후라이 몇 개 김치 할까요? 볶음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래서 마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끊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는 3개부터 시작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말 밝게 전화를 항상 받아주셔서 기분이 좋은 태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십시오. 여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세요? 혼자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연결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간질을 하는지. 못된 정보통신망 그냥. 정보통신망이 잘못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또 어렵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슬픕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재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일반적인 지인입니다. 현재는 지리산 근처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현생을 잘 살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심금을 울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돌비의 공포라디오에는 수많은 괴담 중에 지리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귀신을 봤다, 홀렸다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과 비교하자면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전달해준 아는 지인은 똘비로 칭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조금 많이 옛날 정도로 해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리산에 백무동 무당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수많은 봉우리가 있고 폭포도 몇 군데 좋은 곳이 있고 절경이 되게 좋은 곳인데, 옛부터 무당들이 기도터 삼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많은 무당분들이 가시는 장소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의 할머니이신 분인데, 똘비의 할머니는 백무동 백무마을, 백무마을이라는 인근 마을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고, 그렇다고 똘비의 할머니가 무당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작고 평범한 촌동네 소녀였다고 합니다. 똘비 할머니 가명은 귀순이라고 칭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순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귀순이가 지내던 마을 근처에 위치한 백무마을의 이름의 기원인데, 지금 같은 시대와 많은 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마을 설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잘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해지는 마을의 이런저런 탄생 비화나 설화나 이런 등등 이야기들이 대를 거쳐서 내려오던 시기였고, 귀순이가 듣게 된 백무마을의 전설에 대해서는 옛날에 천황할머니라고 불리는 무당의 시초쯤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고라 할머니가 아가씨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산속 깊은 곳에 길을 잃은 버부 스님의 눈에 띄어서 그 스님이 첫눈에 반하여 청혼을 간절히 빌었고 둘이 결혼해서 8명의 딸을 두었는데 딸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면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100명의 무당이 나왔다고 해서 100명의 무당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백무마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대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속인들이 지리산을 들락날락 거리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간접적으로 봐왔고, 어찌 보면 가깝게, 어찌 보면 멀게 무당을 아름아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순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던 유년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1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 해에 작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귀순이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당시 시대상으로는 또래 여자아이 친구들은 초등학교로 겨우 졸업하고 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거나 집안일을 했거나 했지만, 귀순이는 공부도 곧 잘했고 머리도 좋았고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 학구열이 많았대요.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되게 드물지만은 대학교까지 그 시대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는 또 무엇이 있냐? 똘빈의 증조부, 그러니까는 귀순이의 아버지께서는 그 지역 내에서 꽤나 유명한 재력가였어요. 거기다가 그 시대에 드물게 깨어 있으시던 분인데 아들 둘도 공부를 시키고 막내딸이던 귀순이도 요즘 같은 신여성들은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보기 힘든 깨어 있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폭적으로 귀순이를 지원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이 밭 깔고 논매고 뭐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한 시기에 혼자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또래 친구들에게는 귀순이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보통의 친구들은 귀순이의 교복을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서 학교 시간에 우르르 귀순이 집에 몰려와서 교복을 만져보거나 입어보거나, 뭐 등교 시간에 우르르 몰려와서 책가방을 만져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자칭 뭐 신여성이라고 한다면 신여성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또래 아이들한테 이래저래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그 당시 귀한 새하얀 블라우스를 좋아했을 만큼 딱히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어려움 없이 잘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래들에 비해서 느끼는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고 배우면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느끼는 우월감을 티를 내거나 대놓고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끔 친구들이 뭐 값비싼 학용품이라든가 자신의 물건에 무언가를 묻힌다든가 혹은 방에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들에,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러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나이가 들고 귀순이가 생각해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때 내가 동네 아이들이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티가 났을 거다. 그 어린 나이에 티를 안 낸다고 안 내도 얼굴에 다 드러났을 거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제일 비싼 옷, 비싼 신발 그런 거 신고 아무도 가지 않는 중학교로 가고 있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고, 또래 애들은 꾀죄죄하지만은 동나이 때 아이들보다 피부도 하얗고 지나가면 다들 부러워하는 눈길을 즐겼고, 거기다가 그 나이 되도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상으로는 되게 힘든 케이스인데 그만큼 오냐오냐 금이야오게 하고 자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철없이 우월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기타 등등 꽤나 털털했었던 시골 소녀 귀순이는 점점 까칠한 소녀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이 알게 모르게 또래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순이가 한두 해가 지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무렵에 학교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신고 나가야 될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진 걸 귀순이가 알게 됩니다. 그 대청마루 밑도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운동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운동화는 비싼 신발이었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당시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평상시에 말을 걸어도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순박하고 집안일만 하던 또래 친구지만은 여태껏 제대로 말 한번 섞어보지 못한 그런 아이가 수줍게 다가와서 아씨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귀순이가 쳐다봤죠. 보니까는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조심스럽게 뒤추면서 꺼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신발 상태를 보자마자 귀순이는 논두렁에서 굴렀는지 흙이 잔뜩 묻은 먼지가 묻은 그런 신발을 보니까는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그 아이한테 전후사정을 듣지도 않고 짜증이 많이 난 듯 신발을 낚아채면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했대요. 근데 흙이 너무 묻고 이러니까 신고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있는 성질이 없는 성질 다 부리면서 그때 식모살이를 하던 아이의 이름을 순이라고 칭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이한테 신발을 얼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귀순이가 야 너나 신어, 남의 신발에 예의 없게 흙이나 묻히고 뭐 하는 거야, 식모살이를 하라고 했더니 도둑질을 하고 있네, 너 도둑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신발을 신고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맞든 그런 욕을 들어먹든 순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등교를 했는데, 근데 귀순이가 학교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이 신발이 어떻게 그 순이가 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흙이 묻었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혹여나 뭐 애가 어디서 이거를 신발을 발견해서 가져온 걸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나쁘고 못되게 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는 공부에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교 시간이 되자마자 약간 미안한 마음에 커다란 눈깔 사탕 몇 개 하고 이런저런 뭐 전병 같은 주전부리를 사들고 집으로 불이 났게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뛰어가서 순이를 찾아보는데 순이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래저래 막 다른 방들도 뒤지면서 막 순이야 순이야 붕 찾다가 대청마루 아래에 문득 발견한 아까 아침에 봤던 신발 있죠. 누가 씻어놨는지 아주 깔끔하게 있는 거예요. 흙이란 건 없고 먼지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누가 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이가 이 신발을 빨았구나, 세탁을 했구나 라는 생각에 순이야 하면서 계속 불렀대요. 근데 집 뒤쪽 편에서 순이가 네 아씨 이러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이가 잔뜩 풀이 주고 있는 모습에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그런 모습 보는데 뭔가 귀순이가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눈물이 났대요. 그냥 앞뒤 사정을 안 들어봐도 내가 아는 순이라면 절대 신발을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는데 아침에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한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아까 사가지고 온 눈깔 사탕이란 전병 같은 거 든 봉투를 건네니까는 순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때서야 귀순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거 네 생각나서 사왔는데 같이 먹자 내 방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이고 아씨 아니어라, 아씨 드셔라,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먹는지도 모른다, 아씨 드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는 귀순이가 아니야 방에 가서 먹자, 계속 먹자, 그리고 방에 가서 나는 좀 놀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아이고 아씨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모습을 언제부터 지켜본지 몰랐던 귀순이 아버지께서 기척도 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순이야 할 것도 없는데 귀순이랑 방에 가서 놀아라, 할 게 있으면 내가 부를 테니까는 귀순이가 그만큼 놀자고 하는데 들어가서 노는 척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순이는 귀순이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 방 청소, 안방 청소는 귀순이 어머니가 직접 하셨고 그 나머지 집안일들은 순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 몰려와도 그저 친구들한테 머리만 조아리고 인사하고 아씨아씨만 할 줄 아는 게 순이였고,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도 한 번도 눈도 마주친 적이 없을 만큼 머리만 숙이고 있던 순이가 전부터 내심 마음에 쓰였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은 귀순이는 그냥 뭔가 순이가 좀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에 들어와서 눈깔 사탕도 먹고 전병도 같이 먹고 베개도 같이 베고서 한글 읽을 줄도 모르는 순이한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같이 소설도 읽어주고 이렇게 그날을 지내면서 순이랑 많이 친했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귀순이가. 근데 귀순이가 새로운 삶의 낙이 하나 생겼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순이랑 노는 거 플러스 순이한테 공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귀순이는 하교를 하는 동시에 집으로 불이 나게 들어와서 순이한테 한글도 알려주고 덧셈 뺄셈도 알려주고, 아무튼 귀순이 입장에서는 순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면서 있던 그 와중에 어느 날 백무마을에 어떤 한 무당이 귀순이가 있는 마을로 왔다고 합니다. 네. 당시 기억으로는 마을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 때문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일이 있어서 온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백무마을에서 온 무당인지 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며칠 정도 귀순이 마을에 머물렀고, 거기다가 또 용하다고 소문이 났던 그런 무당분이셔서 마을 내에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 꽤나 이제 부자로 소문났던 귀순이 아버지는 점이라도 볼 겸 무당을 집으로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실제로는 무당을 가까이서 처음 보는 게 귀순이었고, 귀순이의 생각으로는 무속인 무당 하면은 약간 심술궂게 생기거나 눈 좀 쪽재지고 심보가 덕지덕지 붙어있을 것 같은 그런 심성에 곱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해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래서 무당을 보기가 싫었는데 아버지가 무당을 데리고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발심이 들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토를 크게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그날 오후에 귀순이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을 딱 본 귀순이가 느낀 거는 자신이 생각했던 마녀 할멈 같은 얼굴은 1도 없고 정말 온화하고 정 많을 것 같은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고, 이렇게 집을 들어오시면서 귀순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성깔 있게 생겼네. 사내로 태어났으면 화병 걸려 뒤졌을 운명인데 그나마 기집애로 태어나서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서 다행이지 보고 독하게 생겼네 하면서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욕이 섞여 있지만은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았고, 뭐랄까 그냥 그 할머니한테 그냥 한번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갑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머니께서 품속에서 작은 부적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적과는 사뭇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적이라 함은 이제 뭐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한자가 적혀 있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명청 같은데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더래요, 부적이라고 준 게. 근데 그걸 전해주시는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제배갑 아나? 이러는 거예요. 면제배갑에 쓰이는 천인데 엄청 질기다. 이거는 가만히 냅두면은 삭거나 이런 거 없다. 엄청 튼튼하고 질긴 천이니까는 혹여 나중에 네가 들고 있다가 해지고 없어질 때까지 들고 다니다가 뭐 집에 두고 다니든 머리맡에 두든 국으로 끓여 삶아 먹든 뭐든 간에 버리지 말고만 지내라. 대신에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해지는 순간, 뭐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정성스레 합장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나 간단하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TMI인데 훗날 이 부적이 문득 떠올라서 지갑에 잘 모셔두었던 부적 같은 천을 꺼내보니 다 해지다 못해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정도로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순이는 나이가 좀 많이 차서 때마침 큰아들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 계셨는데 얼마 전까지 멀쩡했던 부적이 해진 거 보니까는 그날 뭔가 되게 불안하고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약속이 있던 장소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제 본 이야기로 넘어와서 말을 이어가자면은 그렇게 부적 같은 무명천 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 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렇게 할머니는 홀로 걸어서 집을 이리저리 두리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구경하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할머니 눈에 띈 게 바로 순이에요. 할머니는 순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시면서 순이 보고 하는 말이 아가 하고 부르니까는 순이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안 그래도 늘 좁게 모은 어깨를 더 좁게 모으고 바들바들 떨고 사람 눈도 잘 못 보는 아이인데 더 쭈구리처럼 쭈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무당 할머니가 약간 좀 가여워하듯이 또 한 번 더 아가 하고 불렀고 아무런 대꾸도 없자 기순이네 아버지께서 순이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어르신이 너 괴롭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른이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무당 할머니는 또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순이를 보시다가 이렇게 약간 뻘쭘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귀순이 아버지께서는 원래 애가 수줍이 많은 애라서 말주변이 없다. 그런 거니까 어르신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당 할머니는 든둥마는둥 하면서 다시 한번 순이를 향해서 아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니 우째 살아있누? 아가 대답을 해봐라. 니 우째 살아있누? 니네 필시 죽었어야 하는데 니 우째 살아있누? 라는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귀순이는 아는 사이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순이를 보면서 할머니가 꼭 껴안아주면서 오냐 그래 내는 다 안다. 아유 이 어리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같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품에 쏙 들어가서 우는 순이의 모습,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 보니까는 귀순이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대요. 그래서 귀순이는 순이한테 다가가서 순이야 울지마 이러면서 같이 안아서 눈물을 막 닦아주고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이는 울다가 실신을 했어요. 예. 이제 지쳐서 기절을 하는 그런 순이었고 할머니는 연세에 맞지 않게 되게 정정하셨는지 순이를 번쩍 들고 집 대청머리에 성큼 올라서서 안방 문을 발로 차시면서 안방에 순이를 눕혔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와중에 무당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봐라 가서 한 상 거하게 차려온나 집에 있는 육개기든 물개기든 뭐 너희 가족들 뭐 먹으려고 사다 둔 귀한 재료들로 맛난 음식 아끼지 말고 빨리 해서 한 상 거하게 차려온나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귀순이 아버지는 다른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귀순이 어머니한테 한 상 거하게 차려라 말씀을 하셨고 덩달아 귀순이도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주방으로 들어가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은 거하게 한 상을 차려 나왔다고 합니다. 백숙이며 수육이며 전이며 국이며 나물이며 김치며 기타 등등 수많은 음식을 뚝딱하고 차려가지고 귀순이와 귀순이 어머니가 만들어서 안방에 드리니까 무당 할머니께서 내일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늘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라. 알겠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순이네 부모님은 알겠다. 어르신 말씀이라면 다 들어야죠. 알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연신 할머니한테 그 순이 좀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귀순이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낯설만도 한데 뭔가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이따금씩 그때를 떠올리면은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이래요. 기분 좋은 풍경이었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할머니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길 그래 너가 원하는 밥 내가 알려줄게 하는 거야. 너희 집안은 조상복도 좋고 집에 화도 끼어있는 거 없고 올곧게 나고 자라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몇백 년을 살아온 덕망 있는 집안이다. 너희 조부께도 그러셨을 거고 그 위에도 그보다 더 윗대에도 아마 그리 살아왔을 거다. 이 고을에서. 너도 지금 아름아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좋다. 있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그러하니까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몇 대까지는 무탈하게 좋은 기운 받으면서 잘 살 거다 후손들이. 욕심 없이 크니까는 큰 부를 지금보다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애초부터 너희들이 이 이상의 부를 딱히 원하는 집안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말해주자면은 귀순이란 애가 시집갈 때 남편이란 놈이 데리고 오거들랑 큰 어려움 없이 사람만 고두면 그냥 시집 보내뿌라. 가시나가 화가 많아가 나이 많이 먹고 시집 가려고 했는데 너가 반대하면은 똥 된다.
기순이 저 가시나는 화가 많아가 오래 묵히면 장이 아니라 똥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순이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홀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이 밝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한 순이, 그 순이를 기순이는 문을 빼꼼 열고서 보게 되었고, 순이가 안방을 나서고 난 뒤 일하는 소리에 건너편 사랑채에 있던 부모님도 문을 빼꼼 열고 나오셨고, 무당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순이한테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똑같이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귀순이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마을을 떠나서 작은 아버지가 있는 서울로 상경을 해야 했었고, 순이 또한 그때까지 묵묵하게 집안일 열심히 하면서 이따금씩 귀순이가 부르면은 방에서 놀기도 하고 귀순이가 사주는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로 상경하기 전날 귀순이는 순이를 자기 방으로 불렀고, 언제나 그렇듯 내 아씨 하면서 잔뜩 줄어든 어깨,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계속 쓰이더래요. 그래서 귀순이가 손을 꼭 잡고 순이에게 주려고 그 전에 사두었던 이쁜 머리띠를 하나 쥐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순이가 순이에게 하는 말이, 순이야 이제 나 없으니까 이 방 네가 써도 된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놨고 밤마다 혼자 촛불 켜두고 공부하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똑똑한 아이인지 내가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안다. 공부하고 싶으면은 공부도 하고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도 가고 그래라.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려놨으니까는 아마 따로 기별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순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아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천한 저한테 아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귀순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아씨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나보다 2회나 더 나이가 많던데 이제부터 나도 순이 언니야 하고 부를 테니까는 언니도 나 귀순아 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아씨 하지 마라. 이거 너무 좀 듣기 좀 그렇다. 옛날부터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순이는 손사래를 막 치면서 아유 아닙니다 아씨, 아이고 미천한 게 어디, 아이고 아닙니다 아씨 이러면서 질색팔색 하는 와중에 그 귀순이가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순이 언니야 지금 당장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러면 천천히 하자. 뭐 급할 게 있겠어. 내가 방학 때마다 내려올 테니까는 우리 앞으로 재미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서울로 상경하기 위해서 짐을 꾸려서 마당으로 나와있던 귀순이였고, 가는 길을 배웅해주기 위해서 귀순이 어머니, 그리고 귀순이 위로 있던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큰오빠 작은오빠, 거기에다가 귀순이가 제일 마음에 쓰였던 순이 언니까지 나와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오셨고, 그 귀순이를 태워서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거셨는데, 차에 탄 귀순이가 순이를 보면서 순이 언니 방학 때 보자 내가 편지할게, 나중에 서울에도 같이 놀러가자 연락할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순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귀순이는 그때 금방 볼 거라는 생각에 많은 이야기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순이가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서울로 상경한 귀순이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봄장마가 한 번 크게 왔대요. 그래서 불어난 물에서 그만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고, 귀순이는 거의 매주마다 편지를 순이에게 보냈는데 단 한 통의 답장도 오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방학을 하자마자 순이 언니를 보러 불이 나게 집으로 내려갔고, 내려가서 들은 슬픈 이야기는 순이가 물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희순이는 살았대요. 하루 쪽에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 게, 귀순이가 선물해준 머리띠와 떠나기 전에 선물 하나 더 줬던 작은 손거울을 꼭 쥔 채 발견을 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귀순이는 몇 날 며칠을 꺽꺽대면서 울었대요. 그런 귀순이를 부모님과 오빠들이 위로를 해줬고, 더욱 슬펐던 것은 귀순이 아버지께서 정말 깨어있던 분이신 게 15살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부모님도 없고 이러니까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는 애를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올 여름에 귀순이 내려오면은 순이도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거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런 사이에 이런 병고가 벌어진 거예요. 귀순이도 슬펐지만은 귀순이 아버지도 슬퍼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딸만큼 생각하신 게 뭐냐면은 장례를 직접 치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일전에 배웠던 무당 할머니가 오셔서 막 울고 있는 귀순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이는 원래 죽을 팔자였다. 내가 딱 보니까는 등 뒤에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더라. 어깨에서부터 요상한 기운이 둘러싸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한참 동안 쳐다봤다. 이게 산 사람의 기운인지 아니면 얘가 산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됐고, 내가 또 뚫어져라 보니까는 그때 나온 말이 아가 니 우째 살았노 였던 말이다.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니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무당끼리는 금기되는 게 있다. 하게 되면은 죽어도 곱게 못 죽는 그런 짓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탄이다. 내가 보기에는 순이는 세탄이 도중에 어찌어찌 도망치든 구해졌든 뭐든 살아난 아이인데 그 짓거리를 한 무당이 아마도 곱게 못 죽어서
무당 기운이 아마 순위를 잡고 있던 것 같다. 아니면 같이 가자고 그런 지시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는 세탄이인지 아닌지 관련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항상 거하게 차려오라 한 거다. 그날 순이는 분명 잠들었는데 눈 감고 그 음식들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더라.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오래 못 살겠구나 라고 느꼈다. 보통 요망한 게 아닌 거지. 물론 순이가 요망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짓거리 한 무당이 요망하고 미쳤는데, 그래서 난 너가 아버지한테 필시 기순이는 순이를 만나서 본디 가진 많은 화를 누르거나 가지고 있던 화를 내지 않게 되었을 텐데 순이를 잘 데리고 있으면은 그래도 기순이가 더 잘 될 수도 있다. 집에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묵고둬라. 그렇게 내가 일렀다. 근데 아마도 너희 아버지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너의 안 좋은 기운을 순이가 야금야금 먹으면 수명이 더 빨리 줄어든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순이를 집 밖으로 내치려고 했을 거다. 공부를 시키자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로 달새방이든 뭐든 가게를 하든 하여간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을 거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고가 난 걸 거라고. 그 움직임을 아마 얘한테 세탄이 짓했던 무당이 봤을 거다. 그래서 얘를 하루빨리 데려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 순이 언니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보고 싶고 미안하고 뭐 기타 등등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흙 묻은 신발 있죠, 처음에. 당시 귀순이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동네 아이들 무리가 훔쳐가는 광경을 받고 쫓아가서 흠씨 두둑이 패주고 챙겨오느라 흙이 묻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훗날 나중에 듣게 됐어요, 부모님한테서. 근데 귀순이가 또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순이는 세상을 떠났고 기순이 아버지는 매년 순이의 기일을 챙겼대요. 딸처럼. 순이의 기일은 나중에 뭐 기순이가 또 챙기게 되었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 제보자인 똘비가 어릴 때 할머니 이거 누구 제사야 물어보면은 그 할머니가 된 기순이가 너그 큰할매, 할매 젊을 때 돌아가 우리 언니 있다 이러면서 제사를 매년 챙겨왔고, 나중에 똘비가 나이를 먹고 알게 된 큰할머니의 정체가 순이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슬프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진짜 이거 참 기구하네. 그쵸. 그러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참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은 빨리 데려간다라는 말이 있고 나쁜 놈들은 또 오래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저희가 공포 채널이긴 하지만 이런 또 기구한 삶도 엿들어볼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다음 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뭔 일 있나요? 착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생존에 있을려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전 착하니까요. 일단은 제가 보너스 하나 여보세요? 드릴게요. 보너스 생명 하나 드릴게요. 100원 넣으셨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싸라비야.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무병장수하게 사는 태진이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태즈님이 이런 막 이렇게 밝게 전화받고 이런 캐릭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정말 또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지민이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또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지민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더님.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갖고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긴장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긴장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잘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지민이에요.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15년 전에 겪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앞서서 약간 좀 뻔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에 잘 눌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다 생각한 게 7살 유치원 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 나이 다른 애들은 악몽을 꾸면은 엄마도 하고 막 나 무슨 꿈 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울기만 하면서 몸이 안 움직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어머니한테 칭얼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가위에 눌리는 체질이기는 한데 뭐가 보인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가위 눌렸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풀리고 불경을 외우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년 이전에는 그렇게 가위 눌리는 거가 저게 왜 무섭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게 다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다. 정신 상태가 허약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헛것 같은 게 보였어요. 친구랑 같이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도 갑자기 친구랑 저 사이에서 새하얀 솜 같은 게 한번 싹 보였다가 사라진다거나 집에 있을 때도 거울이나 이런 거에 뭐가 이렇게 시커먼 게 쑥 지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보였지만 저는 귀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저런 게 그냥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냥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생 때 17살 때 그때 당시에 방학 때면은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었어요. 네. 외할머니 댁이 저희 집에 맞은편 동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항상 적적하니까 와서 방학을 보내라 여기 와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외할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할머니께서는 약간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발을 좀 들어줘야 될 사촌형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약간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세요. 풍채도 있고 다리를 못 움직이셔서 이렇게 바닥을 좀 기어다니시기는 하시는데 몸에서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빗대서 얘기하면은 패왕식 같은 그런 약간 신비한 그런 기운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뭔가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고 카리스마로 누르는 그런 게 있었고 또 말투도 굉장히 고향이 북쪽이셔가지고 북한 사투리가 많이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억양도 세신 편이고 그리고 약간 좀 속된 말로 하면은 독불장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너는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 먹어라라고 얘기했으면은 상대편이 밥을 안 먹으면은 거기에 엄청 분개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몸을 9남매를 기르셔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막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삼촌들 이모들도 다 할머니 생전까지도 쩔쩔매고 그러셨었는데 외할머니 댁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보통 집에 제일 큰 방이 있잖아요. 안방이라고 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침대에 두고 이렇게 주무시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사당처럼 썼어요. 거기에 돗자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재단처럼 이렇게 TV 다이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불상이랑 향초랑 라디오랑 음식들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고서는 맨날 그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불교 쪽 믿고 계셔갖고 불경이 계속 나오고 향초는 계속 타고 그런 특이한 방이 있어서 매번 저 어렸을 때도 가면은 할머니가 저 방에서 뛰지 마라, 저 방은 조심해라, 저 방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설날 때 삼촌이랑 이모들이 오면은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선 그 방에 가갖고 다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뭐 싸우면은 먼저 부처님한테 올려라 할머니가 이런 부처님한테 먼저 올리고 그렇게 그 집안의 루틴이어서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집도 다 저렇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신당 느낌이구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뭐 무당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거 말고도 방 모서리마다 복숭아 나뭇가지를 3개 정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다 세워놨거든요. 방 모서리마다. 그게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애군을 막고 나쁜 거를 쫓는 데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방학 때 거기 지내다 보니까 밖을 못 나갔어요. 방학인데도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싶고 PC방도 가고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가 나가면은 30분 만에 전화하셔서 너 왜 안 들어오냐?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놀다가 좀 재밌어질만 할 때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앉혀놓고서는 야 너 이제 집에 가라. 너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있으라는 게 목적이지 지금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놀라 그러는 게 목적이냐 그냥 집에 가라 이럴 거면 막 이러면 이제 제가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너 그렇게 계속 놀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막 이런 야단을 맞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노트북을 갖고 와서 친구랑 게임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방학 내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맨날 TV 보려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프로레슬링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프로레슬링만 보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노트북으로 친구랑 게임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스카이프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걸로 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 옆에 여자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니다. 거실에 지금 할머니는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사촌형도 저희는 거실에 침대가 있었어가지고 그 침대에서 자고 있다. 난 내 방에 문 닫고서는 가만히 있는데 이모도 없고 아무도 없다. 여자는 할머니밖에 없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친구는 아니야. 너 이 근처에서 여자 목소리가 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밖에서 나는 소린가 해서 이어폰을 이렇게 빼고서는 들어봤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엄청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 소리 아니냐? 너 나한테 장난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웃는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뭔 소리야? 막 계속 이랬더니 친구가, 아니야, 야, 웃고 있어, 야, 하면서 웃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나 무서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헛소리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둘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잠잠해서, 조용해졌어, 이러길래,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 장난도 치고 그러나 보다 하고서 넘어갔는데, 그날 밤에 그런 건 잊어버리고 자고 있었는데, 저 할머니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이셔서 한밤중에 갑자기 새우튀김 먹고 싶다 이러면 사촌이 형 깨워가지고 야 새우튀김 가져와라 이러면 새우튀김 가져와서 할머니 혼자 새벽에 새우튀김을 드시다가 옆에 제가 자고 있으면은 저놈도 먹여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갑자기 다가오셔가지고 자고 있는데 입에다가 새우튀김을 막 집어넣거든요 할머니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갑자기 야 일어나라, 지미야 일어나라, 너 튀김 먹어라 튀김. 그러면서 막 입에다가 집어넣고 새벽 3시에 이제 막 무서우니까 할머니 알겠어요 그러고 먹고 다시 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묵직한 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따끔따끔한 게 뭐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일어나고 보니까 손에 쌀 같은 소금 같은 알갱이들이 손에 막 이렇게 잡히는 거였어. 뭐야 이게 이러고서 할머니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그때 당시 제가 본 적도 없었던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손에 소금이랑 쌀을 이렇게 딱 쥐고서는 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그 뒤에 사촌형이 뭔가 엄청 짜증난다는 듯이 할머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길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할머니 왜 그래요? 이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너 이놈의 하면서 너 누가 여자를 데리고 오래?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여자요? 무슨 여자요? 이랬더니 할머니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어딨어? 이 뒤에 있잖아 여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서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니에요 할머니 여자를 왜 데리고 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할머니는 여자가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다가 사촌형이 할머니 꿈꾼 거야 꿈꾼 거. 할머니 꿈꾼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원래 예전부터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이렇게 꿈이랑 현실을 좀 구분을 못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계속 너 가만히 있어라 개나 밟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너 여자 데리고 오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함중에 또 무릎 꿇고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사촌형한테 야 그거 가져와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촌형이 복숭아 나뭇가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니까 저는 무서웠죠. 저걸로 맞겠구나. 거짓말했다고 회초리 맞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걸로 저를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찌르는 게 저를 타겟팅으로 한 게 아니라 제 어깨 너머로 허공으로 이렇게 푹 찔러 넣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찔렀다가 놓다가 이러다가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그런 뭐 이상한 의식 같은 그런 거를 치우고 나서 할머니가 됐다 이러시더니 너 다음부터 여자 데리고 오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셔요 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잤죠. 자면서도 막 찜찜한 거예요. 할머니가 뭔가 눈빛도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뭐가 있어갖고 그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도 낮에 친구가 여자 목소리 들린다고 한 것도 막 오버랩 되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잠을 설친 상태에서 깼어요.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날이 또 방학이 끝나는 날이었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라 그래서 약간 뭔가 짜증도 날 법했는데 어차피 집에 돌아가니까 하면서 넘긴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침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별말 없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길래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할머니가 지미야 너 다음부터 할머니 집에 여자 데리고 오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니가 꿈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다. 그러고서 저도 알겠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데리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집으로 갔죠. 다음날에 학교로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서 잠을 설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니한테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드렸어요. 뭔가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 있다가 왔다 이러면서 다시 침대로 가고 누웠죠. 우선 피곤하다 이러고 잤는데 가위에 딱 눌려버린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고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가위가 풀리겠구나 가만히 있자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의 시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야각의 아래쪽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하면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커먼 게. 아직 가위는 안 풀렸고. 저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몽롱한 상태로 이러고 쳐다봤는데 뭔가 이렇게 얼굴을 간질간질 피면서 그 시커먼 게 올라오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머리카락을 덮으면서 제 얼굴 앞으로 딱 해서 그 올라오고 있던 머리가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눈치를 채면서 앞을 보니까 얼굴이 회백색이 되어 있는, 그때 당시엔 창백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색깔인지를 몰랐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창백한 얼굴에 여성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근데 처음에는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가위 눌리다가 꿈을 꾸기도 하는가 보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러고 저랑 눈을 마주치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입을 살짝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를 계속 끊지 않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쳐다보니까 하면서 점점 이게 온높이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니 나중에 이게 비명처럼 바뀌는 거예요. 비명 소리로. 그래서 귀가 막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귀에서 막 이명 현상이 일어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 상태인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니까 이 여자의 그 아래턱이 가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고무 늘어나듯이.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몸부림을 쳐가지고 힘으로 이겨내갖고 그냥 딱 가위를 해서 풀어냈죠, 제가. 그냥 힘으로. 그래서 막 힘들어갖고 막 헉헉거리면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진짜 가위 눌리는 건가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전날에 할머니 때문에 피곤해갖고 그래서 이상한 게 보인 걸 거야 이러고서는 잤는데 레파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잤는데도 또 똑같이 가위 눌리고 또 그 여자가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그럼 또 막 힘내갖고 가위에서 이겨내갖고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꿀 때마다 가위에 눌릴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 방 구석에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제 옷장 문틈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안에서 그 여자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서 가위 눌릴 때마다 아무것도 안 나왔던 제 가위에서 그 여자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죽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좀 그 가위 현상 자체가 잦아들더라고요.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가위가 조금씩 없어지나 보다, 그냥 내가 뭔가 좀 피곤하게 살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혼자 긍정적인 회로를 막 돌리면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서 지내다가 군대를 갔다가 오고 대학생이 되었죠. 군대에서도 똑같이 가위에 눌릴 때마다 가끔 가다가 그 여자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침상을 막 뛰어다닌다거나 혼자 덜컹덜컹 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가, 가위 눌렸을 때. 그런 일들이 군대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건 그냥 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이러고 혼자 세뇌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군대를 전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름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좀 충동적으로 놀러 가기로 해서 바로 다음날에 엄청 바보같이 야, 내일 계곡 가자 이래갖고 하필 성수기 때 펜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별리가 없잖아요. 성수기 때 펜션들 다 매진되고 없단 말이죠. 찾고 또 찾다가 애들도 좀 반쯤 포기해갖고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집에서 쉬자, 야 우리끼리 놀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나려고 하는데, 편의상 이제 똘비라는 친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 똘비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다, 하나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있다고? 그게 있다고?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숙박비가 기억하기로는 13만 원이었고 가평의 수동 쪽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그래서 애로 시작하는 펜션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하여튼 애로 시작하는 펜션이었는데 거기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다들 야 가자 이러면서 거기를 예약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내일 바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똘비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어머니가 정확하게 어떤 무당이라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다른 무당들이랑 다르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똘비한테. 그래서 똘비도 그 어머니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어갖고 막 저희한테 무서운 얘기 해줄 때마다 자기가 겪은 얘기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똘비라는 친구가. 그래서 여행 가는 날에 제가 차를 타고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픽업을 해서 똘비네 집으로 갔죠. 똘비네 집에서 똘비야 나 왔으니까 내 차 타라 이러고서 불렀는데, 얘가 표정이 다 구겨져갖고 차에 타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죽상이야 그랬더니 어머니랑 싸우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어머니가 또 무당이고 하시니까 왜 싸웠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똘비한테. 가겠다고 얘기해서 그 전까지 괜찮다고 했다가 나가기 1시간 전에 너 가지 마라 갑자기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똘비가 이미 우리 엄마 나 예약도 했고 친구들이랑 다 해서 친구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취소를 하냐 나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싸웠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똘비가 입고 있는 옷 뒤쪽에다가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거 입고 가라 이래갖고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있으면서 야 어머니가 그래도 걱정 많이 하시네 하면서 막 신나게 놀고 오자 그러고서 갔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달려갖고 가평 수동에 있는 그 계곡 펜션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죠. 가갖고 도착을 딱 했는데 약간 하자가 좀 있었어요. 저희 생각보다 좀 다르게 계곡 펜션이라 그래갖고 계곡이 가까이에 있거나 계곡 근처인 줄 알았더니 차 타고 2-30분은 나가야지 계곡이 있는 펜션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그렇다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 펜션 앞에 그래도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강처럼 보였는데 그 강 넓이가 좀 넓었단 말이에요. 뭐 강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물 높이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이나 물놀이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좀 눈여겨봤죠. 저기서 수영하면도 괜찮을까 이 생각을 했죠. 차 타고 계곡까지 가는 것보다 그냥 이 앞에서 그냥 노는 게. 왜냐면 오는 길에 보니까 다 그 하천 같은 데서 다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펜션 주인장분들을 만났죠. 사장님이랑 사장님 부인을 만나서 같이 계시길래 인사드리고 열쇠 받아가지고 주의사항 같은 거 듣고 안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한번 내가 가서 요 앞에서 물놀이 해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갔죠. 나가서 사장님 뵈려고 나가는데 마침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희 몇 호인데요. 저 혹시 저쪽 앞에 요 강에서 물놀이 해도 되나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다가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나갖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들어갔고 야 얘들아 여기 앞에서 물놀이 해도 된대 이래갖고 다들 그래 그럼 하자 이러고서 갔죠. 가갖고 신나게 서로 물장구 치고 물 뿌리고 이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다들 정신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너무 물속에 있다 보니까 좀 추운 거예요. 한 45분 정도 놀았는데 물속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은 쌩쌩한데 저만 좀 추워서 난 그만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야 나 추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옷 갈아입고 그러고 있을게 너희도 적당히 놀고 들어와 이러고서는 나왔죠. 물가에서 나와갖고 저희 앞에 있는 독채 펜션을 딱 쳐다봤는데 그 부엌에 싱크대 쪽에 조그만한 창문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 안쪽으로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랬다가 머릿속으로 저거 혹시 사장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근데 사장님이 왜 남의 펜션 안에 들어와갖고 저러고 계셔? 이래갖고 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 걸 그래서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있거든. 딱 열어서 안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뭐지? 내가 또 헛것을 봤나? 이상하네. 이러고서는 그냥 옷 갈아입고 혹시나 모르니까 애들 짐 같은 거 뭐 없어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이거 지퍼도 잠겨있구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안에서 나왔죠. 나와서 친구들 재밌게 노나 하고서 친구들 쪽으로 이렇게 딱 가서 강을 딱 봤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어디 갔지? 강이 내려오는 이 상류 쪽을 봤는데 상류 쪽은 이렇게 폭포처럼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서 연어가 아닌 이상 연어도 거기는 올라가기가 힘든데 사람이 올라가겠나 싶어갖고 일로는 안 지나갔을 거다. 그러면 얘네들이 옷이 젖은 상태로 육지로 나와갖고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거고 나 놀리나 해갖고 강을 따라서 저도 내려갔습니다. 강을 따라서 걸으면서 옆에 강을 계속 살펴보면서 걷고 있었는데 아무리 걸어도 애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들리고 첨벙첨벙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강 흐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애들이 뭐 어디로 갔나 딴 데로 샜나 애들이 키가 178 막 180 이런데 얘네들이 물에 빠져갖고 휩쓸려가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걸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저쪽에 물속에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데 걸려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서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사람 발 뒤꿈치인 거예요. 이래갖고 뭐지? 이러고서는 뒤꿈치를 보면서 이렇게 풀숲에 가려져 있어서 위에는 안 보이고 그 뒤꿈치만 보이길래 뒤꿈치라는 거를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그게 물속에 떠있는 사람의 뒤꿈치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을 때 제 소리를 질렀죠. 또리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때 진짜 아직도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그걸 인지하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마치 준비 땅! 한 것처럼 갑자기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떠내려가면서 언뜻 사람의 형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 3명이 그 물에서 둥둥 떠갖고 물에 코를 막고서는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A야, B야, 또리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뛰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물살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없이 막 뛰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이 차렷 자세로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갖고 보통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흐느적거리다거나 뭐 자세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이어야 되는데 셋 다 빳빳하게 차렷 자세 부동 자세로 진짜 통나무처럼 가만히 굳은 상태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코를 박은 상태. 이제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저는 애들이 죽을까봐 뛰어내려갔죠. 소리 지르면서. 막 얼마나 뛰어내려갔는지 저쪽에 그 계곡 끼고서는 음식 장사하시는 막 삼계탕 뭐 이런 거 파시는 그런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 물놀이하고 손님들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이런 가게가 보이길래 거기 향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거기 있던 사장님들이랑 손님분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떠내려가는 친구들을 보고서는 물로 다 뛰어들어가고 친구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다들. 저도 지쳐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 해주고 애들 숨 안 쉰다고 하고 옆에서 다른 아줌마들 막 어떻게 한바탕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저도 손 발 덜덜덜 떨면서 내 친구도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몇 번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애들이 입에서 물을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를 내길래 사람들도 다 막 살았어 박수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9가 그 뒤에 오고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들거에 실려갖고 119가 출동을 하고 빠져나가고 저는 완전히 녹신나간 표정으로 멍 때리다가 차가 제 차고 또 안에 친구들 짐도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야 되겠다. 들고 친구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병원 위치 받아서 펜션에 돌아갔죠. 돌아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질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숙소랑 그 강으로 향하는 흙길이 있었는데 그 흙길 바로 옆에 한 몇 미터 조금 떨어진 곳에 표지판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쟁이 덩쿨로 이렇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갑자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강으로 그 하천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그게. 근데 올라오던 도중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표지판이. 근데 담쟁이 덩쿨 그걸로 가려져 있는 거에 틈 사이를 주의 막 이러면서 여기서 수영하지 마시오. 익사사고 다량 발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니 수영해도 된다며 이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사장님 하면서 막 펜션에 가갖고 사장님 막 찾았죠. 그때 사무실 같은 데서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뭐 왜 그래요? 완전 생뚱맞은 표정으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런 식으로 아니 왜 그래요? 이러시길래 제가 아니 사장님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기서 수영을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장님 그 아주머니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안주인은 여기 안 나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저씨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사장님이야말로 내가 분명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고 내 친구들도 다 사장님이랑 사장님 부인 되시는 분 다 봤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안주인은 여기 안 온다. 펜션 관리를 아예 안 한다. 지금 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눈이 뒤집혀갖고 이 사람이 괜히 안에 감싸준다고 지금 거짓말 치고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막 든 거예요. 한참을 막 입씨름을 했어요. 우리도 좋게 넘어가려고 그런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또 하필 사장님이랑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제가 또 아주머니랑 대화했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에 이렇게 전선이 꼬여져서 나무 위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리키면서 저거 보자. 저거에 찍혔겠다. 저거 보자. 어디까지 거짓말 할 수 있나 보자. 저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또 저걸 왜 보냐. 아니 보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보여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 보여줘라. 아이 그럼 나 경찰 부르고 나 완전 쌩 난리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좋게 보여줘라. 이랬더니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아휴 그러면 여기 있어봐요. 내가 몇 시인지 학생 나오는 거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따서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이래서 아저씨가 들어가시고 저 알았다고 얘기하고서 기다렸죠. 그리고서 사장님이 다시 문을 열고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목소리가 뭔가 화가 나 있는 목소리였어. 그래갖고 뭐지 이거 왜 배째라는 듯이 나오네? 이러고서 당당하게 들어갔고 뭔데요? 이러고서 봐라. 한번 봐봐라. 그래갖고 재생을 눌러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펜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펜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펜션으로 나와서 갑자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제 자리에서. 한 1, 2분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진짜 내가 미쳤구나. 나 정신병이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나 이거 정신병 있다. 이거 나 조현병, 해리성 인격장애, 이런 거 있나 보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학생 어디 아파요? 학생 어디 아프냐고. 아저씨도 기세등등해지셔갖고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아닌데 아주머니랑 대화했는데
아니 아주머니랑 대화했어요. 이렇게 약간 얼빠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저씨는 계속 학생 어디 아프냐고, 아프면 병원을 가라고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완전히 거의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돼가지고 아닌데 이러다가 빨리 가라고, 그냥 가시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친구들 뭐 빠졌다면서요, 가세요 이러시길래 나왔죠. 그래서 나와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진짜 미쳤나?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병원을 가봐야 되나? 이러면서 차에 탔는데 손발이 너무 떨려갖고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 주먹을 꽉 쥐고서 몸을 웅크리면서 진정하자, 일단 친구들한테 가야 되니까 진정하자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운전대를 잡았죠. 그러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친구들 다 의식 회복해갖고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사실상 제가 다 죽일 뻔한 거잖아요, 친구들을. 정신병 걸려갖고 진짜 혼자서 연기하고서 야 여기서 물놀이 해도 된대, 누가 봐도 표지판 있는데 야 여기서 물놀이 해도 된대 이러고선 제가 얘기하고서는 애들 다 데리고선 가갖고 애들이 익사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죄책감이랑 자책이 들면서 병원에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친구 3명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앉아갖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을 이렇게 막 고이면서 애들한테 야 얘들아 미안해, 이거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이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거든. 내가 아무래도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진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정말 미안해. 그런 얘기들을 그냥 진짜 넋을 놓고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똘비라는 애가 야 지미야, 야, 네 잘못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전부 다 귀신한테 홀린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까지도 근데 저는 친구가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저렇게 얘기해주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똘비라는 애가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춥다고 하면서 들어갔었을 때 똘비가 저를 쳐다보다가 저랑 똑같이 펜션을 봤는데 제가 본 거랑 똑같은 걸 봤대요. 안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부엌 창문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걔는 그 시커먼 게 더 확실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시커먼 연기 같은 걸로 보였는데 걔는 그게 보였는데 여자였고 턱이 아래까지, 가슴까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위 눌렸었는데 내가 그런 걸 봤었다, 턱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걸 봤었다, 이런 얘기를 한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턱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온 여자가 너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네가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까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펜션 안에 있는 너를 쳐다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랬더니 그러고선 그 여자가 사라졌대요. 그러고선 A라는 친구가 이제 똘비랑 애들한테 야 우리 국룰을 해야지, 물놀이 국룰, 물속에서 숨참기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들 막 그럼 이러면서 하자 이래갖고 이제 물속에서 숨참기를 한 거예요, 셋이서 둥그렇게 서갖고. 근데 물속에 푹 몸을 담그려면은 하체에 그 무게를 실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푹 담그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가부좌를 튼다거나 앞바다리 하고 있는다거나 그런 자세로 취할 준비를 하면서 다들 준비 땅 하고서는 다들 물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코 막고서는 똘비도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한 10초 15초 정도 샜었을 때 갑자기 첨벙 하면서 물 튀는 소리가 나더래요, 물속에 몸을 던진. 그래서 똘비는 처음에 제가 자기들 노는 거 보고서는 놀리려고 들어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서는 물속에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대요. 살짝 떠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아까 보았던 그 턱이 아래까지 나온 여자가 수면 바닥을 이렇게 짚으면서 기어오더래요, 자기 쪽으로. 저 멀리서부터. 얘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입이 쫙 벌린 상태에서 눈이 하얘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기어오는데 얘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나가자, 이거 심상치가 않다, 나가자 이러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머리가 수면 밖으로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마치 뭐가 이렇게 머리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면서 머리를 못 빼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머리를 뭐가 누르는 것 같지 이러고서는 손을 이렇게 휘저어갖고 머리에 손을 올렸더니 말랑말랑한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손 같은. 그래갖고 양옆을 다른 친구들을 봤더니 다른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팔을 뻗어가지고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A가 B랑 똘비의 머리를 누르고 있고 B가 똘비랑 A의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누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똘비가 숨 막혀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기어오던 그 여자가 그 세 사람의 한가운데까지 딱 오더니 이러고 똘비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잘한다 계속 이러더래요, 앞에서. 잘한다 계속 이렇게 흥을 돋구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다 의식이 끊어져가지고 전부 다 그 상태로 떠내려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서로 자기는 누른 적이 없다. 근데 다 각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니네가 나를 누르지 않았냐. 그 또 B도 아니다, 나는 누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눌렀다. 이렇게 서로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자기는 안 눌렀는데 사실상 셋 다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죠, 서로의 머리를. 그러고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인가? 그래도 무당집 아들내미가 얘기하는데 진짠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친구들이 네 잘못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너 정신병자 아니다. 정신병원 가지 마. 뭔 정신병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난 몰랐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다가 친구들한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쉬어라. 쉬고 잘 태어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차 타고선 저는 집으로 갔죠. 예. 집으로 가갖고 가면서도 내내 야 이거 진짜 내가 뭐에 씌었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뭐가 씌었나 진짜 무당을 한번 봐야 되나 내가 그 생각을 막 곰곰이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한테도 미리 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친구들 사고 나가지고 병원 들렸다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도 너는 괜찮냐 이랬는데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그런 통화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안방에 문틈 사이로 이렇게 빛 들어오는데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집이 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안방에 계시나 보다. 그냥 이러고서는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진짜 피곤하다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죠. 무당, 점집, 뭐 귀신 막 이런 거를 빙의 뭐 별별 것들을 검색하면서 난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보자. 그래서 이거 저런 거 돌려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괜찮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다가 재밌었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재밌다니 아니 지금 친구들 사고 나갖고 병원 갔다 왔는데 뭘 재밌어 재밌기는. 그래서 뭐지 왜 저러시지? 뭐 내가 잘못했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러면서 그 생각들을 하는데 순간 근데 저거 우리 엄마 맞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 엄마가 집에 있는 건 맞는데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소리들이 들렸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래갖고 핸드폰 보다가 문 쪽을 봤죠. 소리가 나는 문 쪽을 봤는데 문 쪽에 키가 한 2m 정도 되는 시커먼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아래까지 가슴까지 이렇게 빠져있고 그래서 막 덜렁덜렁거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갖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걸 본 상태로. 그게 문지방에 서가지고 그냥 문 틈으로 이렇게 턱으로 안 넘어오고 거기 딱 서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까딱까딱까딱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재밌더라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저는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재밌더라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서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잤다가 깨보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똘비인 거예요. 똘비한테 3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그래갖고 얘가 왜 전화했지? 이러고 전화를 했더니 똘비가 야 너 괜찮냐? 이래요. 그래서 저는 다 막 가는 목소리로 아 나 괜찮지? 이러니까 목소리가 아닌데 너 뭐 또 이상한 일 겪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근데 왜 그러는데 뭔 일인데? 이랬더니 야 우리 엄마가 너 좀 보재 올 수 있냐 이랬는데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아 맞아 얘네 어머니 무당이지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야 지금 갈게 거기 어딘데 이랬더니 똘비가 뭔 일이 있었구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됐고 일단 갈게 지금 가도 돼 이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래 이래가지고 제가 또 거기 갔죠. 근데 거기가 좀 특이했었어요.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지 이러고서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듣기는 했었어요. 똘비가 저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이 아파트 사람들한테 다 점 봐주시고 막 이래갖고 안 된 사람이 없었다.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우리 엄마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기대를 한 상태로 그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그냥 평범한 가정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TV나 이런 데 봤었던 것처럼 오색 천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길래 전문가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더니 똘비 어머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휴 세상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고서 쳐다보니까 어휴 야 진짜 큰 것도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네 뒤에 큰 귀신이 있네 큰 귀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큰 귀신이요? 큰 귀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시고 천천히 야 일단 여기 앉아봐라 이러고서는 식혜 같은 거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마시라고 앉혀놓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저를 쳐다보시다가 이거 참 희한하네 계속 이렇게 희한하네 이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제가 뭐 이상한가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네가 체질상 귀신을 좀 끌어모으는 체질이야. 일단 들어봐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일단 귀신을 끌어모으는 체질인데 너희 어머니 쪽이 기가 굉장히 세. 너희 어머니 쪽에 장군이 있는 게 분명해. 분명 너희 족보 따라가다 보면 장군이 분명 한 분쯤은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냥 불현듯하게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할머니가 맨날 가부좌 틀고서 앉아 계시고 기세도 엄청 좋으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네 뒤에 장군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장군의 형상이 너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귀신을 잘 끌어모으는 성질이지만
그 귀신들이 너를 건드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너 주변을 맴도는 타입이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큰 귀신이라는 것이 지금 너랑 그 장군 옆에 같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약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막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군이란 분이 큰 귀신을 왜 안 죽여요? 왜 안 없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봐라 그 큰 귀신이 네 근처에서 맴돌면서 네한테 다가오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다. 와.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귀신의 몸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장군의 형상 입장에서는 너를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그 큰 귀신이 너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나 너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니 굳이 힘써서 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 맞다. 그러니까 그 큰 귀신은 그 옆에서 너가 한마디로 낚시꾼으로 따지면은 그 큰 귀신이 낚시꾼이고 너가 트리플 S급 미끼다. 주변의 물고기들을 다 꿰어오는. 그러면 그 큰 귀신은 너한테 꿰어오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지금 몸집을 굴려가지고 굉장히 커진 상태고 그리고 조만간 이게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간 장군까지 집어삼킨 다음에 너한테 나타나서 대접까지 받으려고 그럴 거다. 이야. 큰 귀신이란. 호주로. 네, 그렇죠. 허주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래갖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할 거다. 그때가 되면은 너는 못 막는다. 다른 무당들도 막기가 힘들다. 네 인생 100% 꼬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근데 이 큰 귀신이 진짜 옛날부터 너한테 붙어있는 것 같다. 아마도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붙어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네 주변에 오는 귀신들을 얘가 다 잡아먹은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어떠한 영향도 안 왔었던 거고 해로운 일이나 해코지나 이런 것도 안 왔었을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 뭐 찍으면은 맞추고 이런 경우 많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제가 어디 막 이벤트 같은 걸로 룰렛 같은 거 하면은 잘 맞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로또는 안 맞죠? 로또는 안 맞아봤지만 다른 거는 그래도 짜잘한 것들은 다 맞춰봤다. 오. 그거 다 그 큰 귀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속으로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얘기했다시피 장군을 잡아먹고 대접받는다고 하니까 전혀 좋은 거 같진 않고.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떼어내냐? 큰 귀신이라는 거를 어떻게 떼어내야 되냐?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먹은 거 다 토해내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러면 구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맞다 구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고 너랑 진짜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굿 한 번 한다고 해서 끊어질 연이 아니다. 거의 지금 그 큰 귀신과 너는 일종의 인연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끊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몇 번씩 와가지고 구슬 한 몇 차례씩 해가지고 천천히 그 귀신의 힘을 조금씩 빼서 이제 마지막에 귀신이 완전히 악화되었을 때 완전히 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아야 하는데 내 아들의 친구니까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서 너 앞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나 하여튼 그때마다 와가지고 굿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속으로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효능이 있을까? 굿이. 왜냐면 저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 그런 거 다 사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거 하면 맞나? 이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가고 나 굿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너는 그런 걸 왜 하냐? 아하. 굿을 하면은 니한테 없던 귀신도 생긴다. 그딴 거 하지 마라 얘기를 하셨는데 돈도 안 드는 거고 나도 찜찜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한번 하겠다 이래서 막 설득을 해서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태생적으로 뱃속 때부터 뭐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 큰 귀신이라는 놈이랑 그 얘기를 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근데 태어날 때 이상한 일 있거나 뭐 이랬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태몽을 할머니가 꿨어 이러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꿨는데? 이러고 물어봤더니 연못에 연꽃이 이렇게 할머니 쪽으로 오더니 할머니가 연꽃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아기가 안에 있었대요. 애기구나 하고선 봤는데 초록색 뱀 같은 게 이 애기를 온몸을 이렇게 둘둘둘둘둘 말고 있더래.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빤히 뱀이 혀를 낼렁거리면서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는 꿈을 꿨는데 이제 그걸 꾸고 나서 이게 태몽 같은데 우리 막내딸 태몽 같은데 뭔가 굉장히 찜찜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임신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출산을 조금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러 가셨는데 네. 의사가 한번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탯줄 감겨있나? 탯줄이 태아의 을 휘감고 있다고.
그리고 또 제가 94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좋지가 않았었으니까 위험하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선택하셔야 된다. 아들이랑 아내분 중에 한 분 선택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못한다.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아내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 살리고 싶다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아들 낳아야 되겠다. 아들 못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그거를 같이 옆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 다 듣고 나서 지금도 저희 가족이 가는 봉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거기를 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희 막내딸 그리고 막내 손자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매번 하셨대요. 밤낮으로. 그래서 거기에 큰 스님이었나? 주지 스님이었나? 하여튼 그런 좀 높으신 분도 오셔갖고 사정 들어보시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주시고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 꿈속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더래요. 선녀인지 뭐 하여튼 비단옷 같은 거 이렇게 날개옷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이 네. 내려오시더니 할머니한테 와갖고 할머니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면서 손에 그 불교에서 쓰는 금강절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더래요. 저도 금강절하는 거를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고서 찾아봤는데 불교 신불 같은 거에도 있는 삼지창 같이 생긴 위아래가 삼지창처럼 생긴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선녀가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서는 꿈에서 깼는데 그러고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죠. 어머니가 했는데 어떻게 수술이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건강하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진짜 할머니가 태몽에서 꿨던 그 뱀이라는 게 그 큰 귀신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부처님한테 기도드리려고 다시 봉선사를 찾아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스님이 와서 할머니한테 자기가 좀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자기 생각에는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그 뱀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너 몸 관리 잘해라.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들 관리 잘하고 너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머니가 겪은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걸 듣고서는 어쩌면은 무당인 똘비의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큰 귀신이라는 게 진짜로 말씀대로 태아 때부터 나랑 함께 있었던 게 아닌가. 아예 그냥 붙어갖고 타겟이었다, 있었으니까. 타겟. 그쵸, 타겟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뭔가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인지는 저는 몰랐죠. 저는 큰 귀신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위는 많이 눌리는데 여전히 나와요. 근데 뭔가를 하지는 않고 구석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거나 약간 불쌍해 보여요. 요새는 좀 앉아있거나 좀 이렇게 토라져 있거나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짱 귀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얘기를 안 한 게 있다면 제가 구슬 몇 번을 받아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다 못 받았어요, 구슬. 그 정도구나. 그게 한두 번 정도 받았었을 때 똘비랑 똘비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한꺼번에 언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곳은 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구슬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구슬 마무리 못한 상황에서 그때 저도 구슬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았었는데 굿할 사람이 없어졌고 또 심지어 똘비 어머님이 저 굿해주겠다고 했었던 분인데 갑자기 사고로 똘비까지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게 또 제 잘못 같은 거예요. 뭐가 이게 잘못됐나. 아니죠. 그거 어떻게 잘못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려오는데 네. 뭔가 이렇게 구슬하다가 잘못되면은 본인한테 뭔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생각을 하다가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럴 수 그때 있죠. 똘비 어머님도 저한테 너는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라. 누구한테 해코지 할 생각, 나쁜 생각하지 말고 기운이 강한 물을 피해 가야 된다. 강, 계곡, 바다 이런 데 절대 가지 말고 너는 뭐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귀신이 밥을 더 이상 못 먹는다. 장례식이나 이런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 장례식에도 넌 가면 안 된다. 너 거기 가면은 그 다음엔 네 초상 치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지민이님께서 이렇게 네.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굿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서 끝이 난 거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빠졌어요. 이야기에.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또 이야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하실 이야기는 워낙 또 많으시고 과정 속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끝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니까 그때 또 뵙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